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 2일차 2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내용이 아니라 지식재산하고 비즈니스 모델 간의 연관성이 있는 선행 연구들 같이 소개를 할까 합니다. 아직 온라인 접속해서 강의 듣는 것들이 좀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감염병 때문에 그런 거니까 서로 양해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들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개념을 좀 더 정갈하게 또는 정리를 좀 해보고 진행할까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비즈니스 전체가 어떻게 구체화되고 어떻게 진행돼 간다는 것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큰 이정표 또는 지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 어떤 상품을 어떻게 또 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디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한다는 것은 고객이 누구고 어떤 가치를 제공할 거고 수익이 얼마나 생기고 어떤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고객과 대화하고 소통할 것인지, 또 그 물건들 또 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생산 자원이나 파트너들이 활용이 돼야 되고 협력이 돼야 되는지, 또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가 논리적으로 구현이 되는 건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도판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었고, 그 역사도 벌써 한 20년, 30년 돼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티머스라는 학자분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참여자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건지, 그래서 사업을 주도하는 사람이나 참여하는 사람이나 가치의 흐름 구조가 어떻게 움직여가는 건지 경제적 이익 구조에서 설명하는 거라고 티머스라는 분이 얘기를 했다면, 그 이후로 가치의 흐름이나 거래 내용 이런 얘기들을 한 몇 년 동안 연구를 했다면, 한번 모티브가 된 게 이제 조안이라는 분이 연구했던 것이 이제 분기점이 된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실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그거를 요약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오스왈더, 이제 우리가 보고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분이 이 사람인데요. 이 학자분은 조직이 어떻게 활동하고 또 그걸 전달하고 획득하는지 수익들을,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위에 이제 크리스텐스라는 학자분이 최근에,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할 때 고객이 어떤 가치 제안을 하고 그게 얼마나 이익이 생기는지,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프로세스들로 진행이 되는 건지, 이렇게 4개의 항목으로 구체적 설명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도 저게 가장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면, 비즈니스 모델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사업들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무엇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설명 기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전체 이제 구성 요소, 무엇이 필요한 게 좋은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학자별로, 아까 이제 티머스부터 봤었잖아요. 티머스 학자라는 분은 혜택이나 이익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 전에는 프라이싱이라고 가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제품의 가격이나 아니면 금액적 상황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얘기를 했다면, 2000년 정도 들어서면서 밸류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냐, 그 가치가 과연 의미가 있는 거냐 라고 얘기했고, 2000년 후반부터는 그런 활동들, 상품들을 콘텐츠라는 얘기로 풀어가면서 정보화라는 것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초반에 뭐 자연스럽게 그 가치가 금액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금액이 고객한테 어떤 제공 가치를 주고 편익을 주는 것이냐 이런 얘기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들의 편의상 또 고객들이 뭘 불편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성 요소가 바뀌었고 2000년 중후반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시스템화 됩니다. 시스템은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인풋, 투입된 요소가 어떤 과정, 프로세스를 통해서 산출물이 나온다. 아웃풋. 그 산출물을 어떻게 관리해서 다시 수정하려면 인풋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피드백이라는 단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피드백 이 네 가지가 구성이 됐을 때 시스템이라고 되는 거라서 비즈니스를 시스템으로 보면 어떤 자원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품이 나왔는데 시장의 반응을 보고 수정할 수 있는 것 이 전체를 설명하는 것들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주요 연구사항들을 좀 살펴보면 2000년대에는 제품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들거나 사는 사람들, 행위자들 또 그 행위자들을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갖고 연결시킬 것이냐 라는 것들에 집중을 많이 했었죠. 그게 기본적으로는 인터넷이라는 베이스로 온라인화 된다. 그게 새로운 비즈니스의 한 방식이 될 것이다 라고 2000년에 예측을 했다면 그거와 더불어 온라인에서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를 잘 연결하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다. 그 새로운 가치가 돈이 될 거고 그게 뭔가 구조화되어 있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면 된다. 라는 학문파가 하나 생긴 거죠. 그게 새로운 전략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오스왈더는 그 두 가지를 다 섞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게 이제 활동이나 자원이라는 개념 또 채널과 관계라는 개념으로 이 네트워크를 설명을 했다면 제공 가치는 기존의 제품도 연결하고 서비스도 연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편익이 있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과 수익이라는 것들을 연결해 준 거죠. 그래서 수익 모델이라는 것들도 알차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학자들이 한쪽만 바라봤다면 오스왈드는 이거를 두 개를 병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항목으로 연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내용들 중에 그러면 이제 가치, 밸류라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라는 것들을 보면 저희 나라에서도 이 밸류라는 것들을 가지고 연구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떤 요구를 하고 그 요구에 맞춰서 제품이나 서비스라는 방식으로 그걸 해소해 나가는 것, 그 부분을 이제 가치라고 본 거죠. 그러면 이런 가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과연 그 가치가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걸 구현할 건지 그리고 WWH라는 태블을 통해 가지고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주었을 때 최적화가 될까라는 설명을 하고 그걸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는 개념으로 모델링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치가 어떻게 진화될 것인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라는 개념들로 다시 5단계로 넘어가는 모델링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들을 보고 보면 우리도 이제 한 학기 동안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실습하고 하는 것들을 밸류를 한번 설계해보고 그 아이템이 정말 재밌을까? 의미 있을까?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고민해 볼 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링 하는 것들 때문에 시나리오 작업을 한번 해보겠죠. 그걸 WWH라는 방식으로 우리도 소통을 해볼 거고 그 소통하는 과정 속에 실제 모델링이라는 프로세스들
공방 과정들을 좀 해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제안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좀 별로일 것 같은데 이런 의견들을 나눠보면서 비즈니스 캔버스 작업을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가치가 생길 거라면 뭐 창업을 직접 하는 팀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기업에게 의견을 전달해서 우리가 만든 새로운 IP들, 지식자산들이 기업한테 정말 의미 있을까?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R&PD, 아이디어를 비즈니스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오스왈더가 얘기한 것들은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고객한테 관계와 채널을 통해서 전달할까 라는 것들, 요게 이제 프론트 스테이지라고 해서 고객들이 볼 수 있는 영역이라면 백스테이지,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 제품을 어떤 활동과 어떤 자원을 엮어야 그게 구현이 될까?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어떤 파트너와 협력을 해야 될까? 요게 실제로 생산하는 구조일 거 아니에요? 요 구조를 이제 경영 입장에서는 비용적 측면으로 바라보는 거죠. 원가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또 이렇게 만들었는데 고객이 많이 사지 않으면 수익성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 어느 정도 제품을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고객은 처음에는 관심 있다가 향후에는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요 접점, 여기를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BEP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BEP가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에 따라 이 사업이 매력이 있거나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구역을 우리가 추론해보고 이걸 계속 키워나가면 수익이 증가할 것인지 아니면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인지 손해를 볼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작업들을 하기도 할 겁니다. 이걸 이제 사업화 타당성이라는 부분, 재무 추정이라는 방법들로 할 건데 전체적으로는 고객 입장하고 경영 입장 어떻게 만들 건지, 그게 수익성이 생기는 건지, 앞서 이제 얘기했던 WWH라는 방법을 보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면 재무적으로 수익이 될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오스왈더 거를 보면 생각보다 좀 탄탄하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고 인식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오스왈더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인터페이스, 고객을 이제 어떻게 나누고 관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것들을 어떻게 매니징 할 건지, 그 만든 거를 파이낸싱, 그 재무적 관점에서 이익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끔 전체 9개 블록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앞서 그림이랑 똑같죠? 한쪽은 프론트 스테이지, 고객 입장에서 보는 3가지. 그 다음에 백스테이지, 인프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떤 파트너와 어떤 활동할 건지, 재무적 구조에서 보면 이게 과연 이익이 되는 건지, 이렇게 이제 관계를 연결해서 비즈니스의 논리적 구성이라는 것들을 설명하셨죠. 그런데 마크 햄이라는 분이 이제 이거를 최근 15년, 한 벌써 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다. 첫 번째는 목표 고객을 보고 그 목표 고객이 뭘 불편해하는지, 니즈라는 것들이 생길 거잖아요. 뭐가 불편한데 그 불편한 거를 이런 솔루션을 제공했더니 편하게 되더라. 그 편하게 되는 것들을 생각해서 시나리오를 짜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 생산하면 구매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보겠죠. 실제로 생산과 판매라는 것들을 연결해보고 그게 우리가 들였던 비용 대비 수익이 생긴다면 그건 이제 매력이 있겠죠. 그러면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오래 살까? 어느 정도 오래 수요가 있을까? 라는 것들을 검증하고
고 스톱을 결정합니다. 그걸 이제 향후에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론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까지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만약에 한 7월 정도에 어느 한 팀은 우산을 만들려고 하고 어느 한 팀은 벽돌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비가 오면 벽돌을 못 만들 텐데 라고 생각하는 팀이 있는가 반면에 비가 안 온다면 벽돌을 아무도 안 만드니까 내가 더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역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거의 기상 데이터, 날씨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가 안 올 확률이 거의 없다. 반드시 온다. 그러면 그 리스크를 가지고 벽돌을 만들 수는 없을 거고 차라리 우산을 만들자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런 개념들이 비즈니스 모델링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5가지 요소가 핵심일 수도 있지만 오스왈더는 9개로 이걸 다 수용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학자들은 그 9개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좀 정리하자라고 해서 대부분 몰리는 게 WWH로 대부분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유형들, 우리도 이제 다음에 비즈니스 패턴이나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들을 같이 고민을 해보게 될 텐데, 중개형 모델, 뭐 정보 중개, 상거래, 제휴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고객이 원하는 자원을 직접 연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알 수 없는 고객이 원한다고 파악이 되면 그 2가지를 연결해서 사업을 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어요. 우버나 뭐 쿠팡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주문하는 사람하고 고객하고 중간에 결제를 시켜주고 배송하는 것까지 연결을 해주는 거니까 본인은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거든요. 이제 이런 시장들이 공유 시장하고 중개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젊은 CEO들 사이에서는 매력적인 사업 영역이라고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위험할 수 있는 건 고객이 뭘 원하는지는 알 수 있겠지만 제조 제품이 그 상황에 맞춰서 제조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마스크 같은 것들이 화둘 텐데 우리가 마스크가 많이 필요한데 주문을 해도 생산을 할 수 없으면 그건 중개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뭐 재작년에 만든 마스크를 지금 공급하겠다. 그것도 현실적이진 않을 거고. 그래서 그 시점이라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 시점을 만들기 위해서 상호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것들, 정보라는 것들, 요게 이제 화두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할 때 IT라는 개념, 정보통신이라는 개념 하나하고 데이터 기술이라는 얘기들이 이제 계속 확장되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 다음에 정보통신,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을까요? 송수신할 수 있을까? 그 기술들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요거는 5G로, 데이터는 빅데이터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끼리는 후반에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우리끼리 좀 정리를 해보면 WWH라는 개념으로 본 거죠. 그래서 어떤 가치를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하면 수익이 나느냐, 이렇게 하면 이제 간결하게 연결이 되죠. 근데 이게 대부분 공급자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뭘 원하는데 이 정도 금액에서는 구매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역방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라인 형태로 이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 같지만 얘를 만들기 위해서 후방에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모델들도 많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한 방향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제 WWH라는 개념을 이제 요소로 보면 어떻게 운영이 될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제도나 기술 기반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고 눈에 보이는 대체 제품들을 기반으로 이게 조금 더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요구사항들, 소구사항들이 생기게 돼요. 그걸 어떤 사람들이 조직에서 원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는 사람들, 프론티어 리더들 아니면 뭐 특정한 개성 집단이겠죠. 아니면 돈을 고민하고 저렴한 비용이나 아니면 고가지만 효익이 좋다면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과금할 것이냐. 예전에는 이게 다 현금이었지만 과금 방식이 뭐 좋아요를 누르는 방법, 구독으로 처리하는 방법, 실제로는 이게 정보 교환이겠죠. 그러니까 정보로 제공을 받는 것들도 요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실제로 거래가 현금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정보로 거래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국내 이제 조용호 대표라는 분은 비즈니스 모델을 그렇게 그냥 전달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달하려면 고객들이 뭘 불편해하고 또 그 제품들을 제공하면 이런 부분에선 공감도가 높아져서 수용하는 거, 만족도가 좋아진다. 이 중간을 잘 해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고객이 뭘 불편해하는지를 알아야 그 불편함에 맞춰서 공감도가 있는 제품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을 테니까. 사람들은 그냥 사진만 찍고 싶어 하는데 그 사진을 뭐 입체적으로 찍겠다 그래서 렌즈를 10개를 넣어가지고 하나는 뭐 어안 렌즈, 하나는 광각 렌즈, 하나는 뭐 마이크로 렌즈 뭐 여러 개를 써가지고 한 번 셔터를 누르면 뭐 열 몇 장 다른 스타일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과연 그게 필요할까? 처음에는 이게 관심이 없었죠. 왜냐면 줌인아웃이라는 기능이 있었으니까. 근데 최근에 갤럭시 20나 아니면 이제 아이폰에서 나오는 신형 제품들은 렌즈들이 3개씩 또는 4개씩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찍고 화면 보고 또 이쁜 게 있는지 확인하는 거 이런 과정들이 젊은 세대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아이폰이나 갤럭시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단축하고 싶어 한다. 메모리가 충분히 있으니까 원샷으로 여러 가지 스타일의 사진들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카메라 용량 또는 카메라의 성능, 그다음 메모리 용량들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거는 시장에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비즈니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고객한테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거, 그 다음에 꼭 살 것 같은 거, 이렇게 푸는 방식이 하나 있는가 반면에 이렇게 사용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운영에 대한 개념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는 고객들이 사용하고 대가로 내는 것들이 이건 수익이 분명하다 라는 개념으로 됩니다. 그래서 전략 모델에서는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개념이라면 운영 모델은 효율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개념에서 진행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을까? 그다음에 수익이라는 것들은 코스트 비용 대비 베니핏 혜택이라는 것들을 비교했을 때 코스트보다 비용이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그 수익이 높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 수익이 지금 당장은 크지만 장기 몇 년 후에도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것인지 보는 거. 요걸 이제 수익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 전략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이란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NABC라는 프레임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프레임입니다. 첫 번째는 고객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보자. 고객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그걸 어프로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파트너나 자원이나 활동을 어떻게 해서 그걸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것들 보고 그렇게 주는 이익은 뭘까? 이익은 뭘까?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은 있는 걸까? 경쟁력이라는 게 성능도 있지만 비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경쟁력이라는 것들을 비용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그걸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고객한테 설득하는 것이다. 그걸 이제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논리적 판단을 하거나 기업에서 사업 계획을 하게 되면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면 이득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슬라이스를 쳐갖고 뭐 첫 번째 우선순위,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쪽은 본 과제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잡는 것들이 전략적 판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의 틀에도 많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확대해서 화면을 보여드렸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기존의 비즈니스를 강화하거나 보완하는 차원으로 지금 비즈니스 모델들이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비용 절감 또는 새로운 수요를 찾는 것들에 집중이 될 거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온라인에서 유통만 하다가 직접 판매를 하게 하거나 직접 판매를 하다 보니 답답해서 유통을 직접 건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왕왕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마트에 가면 노브랜드 상품들이 있는 거. 처음에는 중소기업의 이름 없는 제품들을 노브랜드라는 브랜드를 덮어가지고 원가를 좀 절감해서 사용해서 판매하다가 고객들의 수요가 많아지면 그 기업을 M&A 하거나 아니면 그 기업의 제조 방식을 이해하고 본사가 직접 관리하고 만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신사업 개념이 될 거고요.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다 보니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만드는 인프라나 투입 자원들이 되게 많아질 테니까 그 부분들을 아예 그냥 매입하거나 매각하자, 도입해버리자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들이 기존의 사업을 강화하는 방법,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거, 새로운 사업의 인프라를 만드는 거, 만들거나 파는 거, 엑시트할 수도 있고 뭐 새롭게 시작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다양하게 연결이 된다는 거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대는 인터넷 세대를 넘어가지고 네트워크 세대라고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보가 자산이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지금 우리는 인터랙션 퍼퍼티라고 얘기하지만 인포메이션 퍼퍼티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불과 몇 년 안 돼서도 이제 도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IP라는 것들이 점점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비즈니스를 하게 되려면 핵심 역량만 있으면 내가 잘하는 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 역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물론 시장에서 선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장에 빨리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목적에 맞춰서 왜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건지 그 처음의 비전이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CEO가 그 파운더가 어떤 매력을 가진 사람이냐 CEO 자체가 투자의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얼굴 없는 CEO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하면 저건 분명히 될 거야. 그래서 본인의 개인 브랜드를 잘 관리하고 본인의 신뢰도를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영 없는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 세계로 동시에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졌고 그게 확장성인 것 같아요. 지금은 언어적 장벽도 있지만 언어를 넘어서 문화적 장벽이라는 것들을 해결하는 작업들도 분명히 고려되고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식재산으로 좀 와보면 2009년, 10년 요때 지식재산 서비스, 그 IP 서비스라는 것들이 좀 한번 변혁이 일어났었어요. 예전에는 조사하거나 출원하는 것들에 집중을 했다면 2000년 후반, 2010년, 11년 요때는 중개를 하거나 이제 매매 거래를 하는 자산으로 보는 거죠. 그 자산을 오래 관리하다 보니까 연차료라는 운영관리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관리할까? 또 관리라는 말 속에 어떤 것들은 포기하고 어떤 것들은 유지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라는 항목으로 연결이 됐던 것 같고, 또 뭔가 사업을 하다 보니 내가 직접 출원을 하고 우리가 직접 뭘 만드는 것보다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 때문에 이제 라이센싱이라는 것들이 넘어왔고, 이때 MP, 특허 관리 전문회사라는 개념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선한 기업은 좋은 특허들을 빌려주고 대금을 받지만, 좀 악한 기업들은 미리 특허들을 몇 개 패키징을 해가지고 특정한 기업을 공격하는 방법들도 사용을 했었는데, 트롤이라는 얘기로 했었습니다. 특허 괴물. 화이트 트롤이라고 해서 괴물을 방어하는 또 다른 신탁 회사들도 운영이 많이 됐었는데, 뭐가 정답인지는 지금은 딱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건 사업이라는 건 효과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라이센싱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화이트 트롤, 방어적인 개념들이 진행이 됐고, 이 특허를 담보대출이라는 항목으로 풀 수도 있겠구나 라는 개념으로 금융이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IP금융에서 특허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보증을 해주는 작업까지도 확장이 됐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들이었었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 한 5년, 6년, 2016년, 17년 이때까지 어마어마하게 이제 다양한 테스트를 해봤고, 또 이런 시도들, 사업들 운영이 됐지만 업계가 한번 정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IP 쪽에 이제 출원이라는 개념, IP를 만드는 단계, 생성하는 단계가 있었고, 또 하나 이제 보호, 남이 내 거를 못 쓰게 하는 거, 또 내가 뭘 쓰려고 하는데 좀 불편한 거, 이제 거래가 들어가겠죠. 라이센싱이 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중개거래라는 화두가 생겼고, 보호 창출, 보호 활용, 이제 활용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이전 거래들을 통상실시나 전용실시라는 개념을 빌려오는 것도 있지만, M&A 하거나 투자를 엑시트하거나 본인의 IP를 팔아서 수익을 만드는 작업들, 그래서 실제로 금융화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창출, 보호, 활용 이런 용어들을 썼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창출이라는 개념으로 본 거고, 우리는 이제 활용이라는 개념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을 고민하게 됐던 거죠. 비즈니스 모델들도 보면, 또는 비즈니스 유형들을 보면, 특허 업계도 자산관리, 특허 출원하는 쪽이겠죠. 그 다음에 중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거래하는 것들은 비등한 구조로 연결이 됐을 건데, 이렇게만 하면 그냥 통상적인 거지만 수익이 생기는 것들, 특정한 기업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영업을 못하게 하거나 방어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마케팅인데, 이런 기업들이 급증하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방어하는 기업들이 필요한데, 방어가 훨씬 어렵잖아요. 공격은 목적성이 있고 은밀하게만 진행한다면 이건 알 수가 없는데, 방어는 포괄적이니까 여기에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특허를 거래하고 빌려 쓰고 맡겨놓고 렌탈할 수 있는 구조가 되려면 금융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라고 여기 이제 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금융으로 막는 방법, 아니면 방어적 기술을 막는 방법,
이런 개념으로 비즈니스들이 특허 업계가 재편이 됐죠. 그걸 이제 컨설팅이라는 개념,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하면서 지식재산을 가지고 졸업하고 나면 이제 컨설팅 회사 업무들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거래 중개, 뭐 공공기관에서 TA로 기술 이전을 관리하거나 확인해주는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소송을 통해 갖고 수익을 만드는 법적 구조를 연결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거에 대비해서 방어 또는 이제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기술금융기관에 들어가서 투자 펀드 개념으로 특허를 가지고 기업의 밸류를 확인하는 작업들, 어떻게 보면 가장 멋진 영역이긴 한데 복합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과학기술 정책하는 분들이 연구를 했다면 그 이후에 특허청이 지식재산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한국형 지식재산 서비스가 그럼 뭘까, 그 연구들을 진행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창출, 어떻게 만들고 생산한다, 보호, 평가하고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 그걸 확산하면서 어떻게 금융화할까,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서비스들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까, 또는 고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한 것들이 이제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았다. 보통 이제 서비스하는 기업들, 지식재산 서비스 업체들 규모들이 좀 작은 경우도 있었고, 또 전문성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지식재산 서비스만을 전공으로 만든 학교가 별로 없었거든요. 대학원도 최근에는 한 5년 전부터는 있었지만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법대에서 지식재산을 가르치거나 법무대학원에서 지재권과 관련된 것들을 다루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전문성을 골라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학하는 분들이 법을 알고 경영하는 사람이 다시 법을 알고 이런 구조들이 됐던 거고요. 또 출원에 집중이 많이 돼 있었다 보니 출원하고 관리하는 거에 집중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재산권은 경영이다라는 개념이 좀 기업체들마다 그렇게 중요도가 없었던 거고, 공공발주 사업을 할 때 지식재산은 그냥 뭐 있으면 가점 뭐 이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도 인식을 많이 못했었으니까 특허를 가진 기업한테 어떤 특정한 R&D 과제를 주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특허가 있던지 없던지 별 큰 차이는 없다 뭐 이래버리면 지식재산에 대한 활성화가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는 국내 상황하고 해외 상황을 좀 보고 우리의 국내 형태를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던 이제 연구 모델이었었어요. 그 사례를 보면 기회 요인이나 위험 요인이라는 개념으로 구별을 잘 정리해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원문은 제가 학습 자료실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저도 또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해 볼 게 조사보다는 기술 이전이라는 거, 그 다음에 IP 컨설팅이라는 영역이 차츰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이걸 증가하는 일들을 계속 촉진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이제 인식이 좀 적거나 관련된 경쟁,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요구, 그리고 컨설팅의 비용들이 낮다는 거, 이런 것들이 5년, 10년이 이제 거의 지나가는데 아직도 개선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강점화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웃고잉, 인커밍이라는 개념으로 세계 수준의 서비스들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서비스들이 좀 단순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좀 영세한 기업들이라서 오래 이 사업들을 끌고 못 간다는 딜레마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전문 기업들이 전문 기업들로 통합이 많이 됐죠. 그래서 제가 다녔던 윕스라는 곳에서는 기술 사업화, 기술 이전 거래, 기술의 평가, 그다음 디자인의 고도화, 출원 심사 이런 얘기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큰 중견기업급의 지식재산 서비스 업체가 된 거죠. 국내에는 아직 이런 기업들이 좀 적다는 게 문제이긴 한데 기업체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진다면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글로벌 서비스를 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국내에서만 1등이 아니라 전 세계 아시아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점과 기회 요인들을 또는 우리가 강점하고 위기사항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약점을 어떻게 기회로 응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그 모델의 근거로 보면 뭔가 서비스들이 융합이 돼야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만든 것 같고요.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복합 서비스를 해야 한다. 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조금 쉽게 확장되거나 쉽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변호사만 할 수 있다. 변리사만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IP 서비스는 통찰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좀 작은 규모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어떨까라는 고민에 이제 컨설팅이라는 화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 대표적인 이제 국내 서비스들을 제시한 것들이 IP 번역, 용어들이 어려우니까 지식재산과 관련된 전문 번역사들을 키우는 게 어떨까? 조사 분석, 침해 소송에 관련된 것들, 특허 전문 회사, 특허 금융 회사들이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들에 대비한 글로벌 대응이죠. 또 그걸 이제 컨설팅으로 엮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또 그 컨설팅으로 가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DB 서비스들도 국내화에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사람도 중요하지만 DB도 중요하고 DB뿐만 아니라 IP에 대한 지식 이것들이 다 모두가 병행이 됐을 때 고부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의 연구 결과가 귀결이 됐었고요. 저 역시 여기 동의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솔루션 개발이라는 것들 간단하게 몇 개 키워드를 넣으면 내가 찾고 싶어 했던 내용뿐만 아니라 내가 몰랐던 내용까지 제시해 주는 거.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개념이 되겠죠. 또는 어떻게 하면 최적의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개념들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들. 컨설팅도 화두가 하나 됐습니다. 이제 뭐 요 과정 말고 이제 다른 과정에서 기술 거래라는 부분들도 검토하게 되는데 거래를 통해 갖고 투자했던 수익을 회수하는 방법, 또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방법, 개방률 혁신이라는 개념은 오픈되어 있는 특허들,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고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노베이션, 새로운 R&D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믹스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R&D에 되게 중요한 또는 좋은 일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셨었고요. 금융으로 보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거나 그 다음에 라이센싱을 통해 가지고 침해 소송에 대응하는 거, 또 매입이라는 거, 또 공격형 있는 트롤들에 대응하기 화이트 트롤을 만드는 과정, 그걸 이제 금융으로 잘 키우고 투자해서 이 투자한 거를 자본으로 회사의 재무표 안에다가 자본으로 등재할 수 있는 것들. 예전에 그냥 증서였지만 이게 돈과 관련된 무형 자본이다 라고 풀 수 있는 방법들. 그게 투자로 연결되는 거. 회수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IP의 유동화, IP의 현금화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특허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가 이제 한국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벌써 6년 정도 됐으니까 6, 7년 사이에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비즈니스들 또는 IP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들 과정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는 비즈니스 모델 패턴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수업을 같이 해볼 겁니다. 다음번에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돼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할 수 있게 기대를 해볼 거고요. 아직 좀 불편하겠지만 온라인으로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